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요.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원체 현금이 많아서. 금리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금의 공급이 앞으로 계속 늘 거다. 몇 년? 한 3에서 5년 이상.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운이 오히려 오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효석 대표입니다, 이제. 네. 축하해요. 네. 저도, 그리고 홍춘욱 대표님이시고, 박사님이 아닌 대표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죠. 예,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고요. 31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 책, 예,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20권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제가 몇 권 썼는지를 이제 숫자를 헤아리지 않게 됐습니다. 20권이 넘었어요, 예, 벌써? 이미 넣은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100권 되기 전까지는 몇 권 썼다 헤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100권까지 쓰시려고요? 아니요, 쓰다 보면 될 수도 있습니다. 쓰다 보면 될 수도 있어서 20여 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평소에 읽는 책의 양보다 박사님이 쓰는 책의 양이 더 많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개정판, 확장판들이 있고 또 예전에 썼던 책들을 절판시키고 새로 뭐 좀 그때 했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그러니까. 않다 생각될 때는 이렇게 절판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점에서 살 수 있는 책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책의 이름이 인구와 투자의 미래예요. 지금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인구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온 적 있나? 출산율 얘기? 근데 너무 쇼킹하긴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와, 이 내용 너무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58년 개띠 이야기를 하시면서 58년 개띠가 은퇴하면 나라 망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인구 구조 변화가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다 라는 주장 많죠. 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 뭐 단순 명쾌하잖아요. 그 인구가 늘어날 때 경제가 좋아지고, 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경제가 이제 그 부양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나이 든 분들을 이제 나라에서 먹여 살리느라 젊은 세대의 허리가 꺾일 것이다. 따라서 경제는 망가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단순 궤적, 명쾌하죠. 근데 이제 저나 이효석 우리 대표나 금융시장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이런 거대 담론,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보면 돼라고 말하는 게 나오면 그 뒤가 좋지 않았죠. 조심해야죠.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해서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기꾼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떨 때는 다우가 사망 간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시장이 폭락한다 뭐 이걸 이제 굉장히 주장을 세게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미국 경제 망하고 세계 경제 다 망한다. 그런 폭락론을 펼쳤죠. 그랬는데 아시는 것처럼 2006년, 7년에 실제로 미국 경제 되게 좀 안 좋았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15년째 미국은 뭐 맨날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주택 가격까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뭐 그 블룸버그의 특집 기사 보니까 46년 개띠 지금 벌써 70? 46년 개띠. 네, 46년 개띠니까 맞죠. 70이 넘었고 80으로 가고 있는 이분들이 전체 자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매수 세력이다라는 그런 기사들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주택 보유의 보급률이나 할까 점유율을 보면 70대까지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 80대 줄어드는데 그건 상속이나 이런 관심 해석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제 금방 느끼셨겠습니다만 이런 어마어마한 인구 집단들이 늙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주식을 팔고 은퇴를 하면서 현금을 챙길 거다라는 가정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구 집단이 일본의 47년생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 세대 단카이 세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카이. 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 같은 세대라는 뜻입니다. 네. 단괴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역시 매번 망한다. 근데 그건 일본은 근데 2000년대 안 망하고 90년대 이미 망했고 그리고 지금 일본 주식시장의 역사상 최고치. 맞아. 일본은 지금 그리고 일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역시 1989년 고점을 2년 전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인구가 노령화되면 경제 붕괴되고 자산시장 다 끝장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명쾌해 보이는데 뭐지 한 군데 들어맞은 데가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인데 우리는 한국전쟁 때문에 베이비붐이 늦게 나왔죠. 왜냐하면 그 해방통의 혼란 속에서 46, 47인데 우리는 58년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터울이 있는 거죠. 10년 터울이 있는 거죠. 그 전쟁통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산가족 그리고 가족을 찾다가 그냥 재혼하거나 또는 가정을 꾸리거나 새로 주민등록을 하시고 하면서 50년대 중반부터 베이비붐이 시작돼서 58년이 폭발했고 근데 이제 58년 개띠가 국민연금 이번에 받으러 가거든요. 65세가 지났으니까. 국민연금 받게 되면서 자산시장 붕괴되고 경제 붕괴된다 그러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지금 별로 그런 지금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낮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요.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원체 현금이 많아서 이 양반들이 주식을 한 적이 없죠. 부동산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큰 집, 좋은 집으로 가지 안 팔잖아요. 그러면서 퇴직금 받은 돈, 국민연금 받은 돈으로 저축하고 계시는 실제로 얼마 전에 나왔던 통계 자료 조사 보시면 그 젊은 세대보다 60대 이상의 노인 세대의 자산이 2배 이상 크다라는 거. 그런 기사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58년 개띠 이전의 노인 세대는 아까 이야기한 해방 세대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이제 일부만 부유하신데 58년 개띠는 굉장히 그 산업화의 핵심 세대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호황을 극적으로 누렸던 세대들이라서 이분들이 보유한 자산이 젊은 세대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또 실제로 이분들의 선택이 맞았고 부동산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도 많고 또 국민연금의 보상 비율 그러니까 뭐냐면 넌 돈 대비 받는 돈이 평균 2배 받으시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못 받겠지만 58년 개띠 이분들은 내가 그동안 국민연금에 넣었던 것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생애에 걸쳐서. 근데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시는 분들이니까.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더 받을 수도 있는. 제가 최대 보니까 2.5배까지도 받으시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야기하면 뭐 할 말이 정말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게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행운이 오히려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노령화가 되고 인구 구조가 좀 이렇게 된다, 역삼각형이 된다 이런 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박사님의 주장은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는 게 좋다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 이상. 3년에서 5년. 이상. 이게 좋은지는 왜 좋은 거고 3년에서 5년은 왜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은퇴하시면서 이제 소비도 좀 줄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내수 경제의 불황을 가져올 거라는 건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실버 마켓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기대 수명이 매 10년마다 1, 2년씩 늘어요.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는 뭐 70 이러는데 지금 80. 맞아요. 그러니까 그 50년 사이에 10살이 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1, 2년 이상 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일본과 함께 제일 기대 수명이 길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계속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퇴하셔서 돈도 많은데 불안해 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결과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앞으로 계속 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금리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자금의 공급이 앞으로 계속 늘 거다. 몇 년? 한 3에서 5년 이상. 그러니까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효과는 그 뒤에 올 수도 있어서 한 3, 5년 정도 보지만 최장 보면 한 10년 정도는 이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거기다 이제 두 번째가 이분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산업의 여건, 나쁘게 이야기하면 꿀 빨았던 세대잖아요. 어떤 직장에서 꿀을 빠셨어요?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정년 연장까지 겪으셨거든요. 뭐 당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 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 보면 매번 파업할 때마다 자녀들을 취직시켜라 혹은 뭐 정년 연장해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동화, 전기차 개발하는 공장 짓는 건 파업해서 반대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뭐 지난 20년 동안 생산직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 안 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재작년인가 2022년인가 23년부터 저 화성 공장 처음 채용하는데 몇천 대 일, 몇만 대 일이 나온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일자리들이 왜 지금 열리죠? 58년 개띠를 비롯한 이제 그 뒤에 60년대 초반까지의
이제 그 9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후반 정도에 취직하신 분들이 지금 다 은퇴 연령에 도달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제 강제로 퇴직하시는 거죠. 퇴직을 하시니까. 65세 이상은 잘 안 하니까 대학 교수님 아니고 온 다음에야 어쩔 수 없이 지금 연령의 한계에 부딪혀서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의 최전성기에 입사하셔서 정규직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거의 이제 다 빠져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일자리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의 20, 30대 고용률,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고용률이? 네, 그러니까 자꾸 그 절대적인 숫자의 변화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60대가 우리나라는 제일 많은 세대잖아요, 숫자가. 그리고 30대는 이미 그때 80만 명, 뭐 50만 명 사이에 태어나던 세대인데 절대적인 취업자의 숫자의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 취직했나를 봐야지 자꾸 지난해보다 전체 고용 일자리가 뭐 어떻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인구 변동이 격한데. 그래서 고용률을 봐야 되는데 그 취업률을 봐야 되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치예요. 진짜 좋은 거네. 매월 계속 최고치예요. 와. 이 불황에. 와. 그 세 번째로 기업 실적이 좋아져요. 아. 당연한 이야기인 게 연봉 1억 받던 분들이 매년 몇천 명씩 나가는데 새로 고용하려는 직원들은 몇백 명 뽑잖아요. 왜냐하면 전동화나 기계화, AI 로봇 바뀌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각 기업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두 회사가 현대차와 KB은행이죠. 자, 이 두 은행의 공통점이 뭐죠? 첫 번째, 자, 이전에 있었던 기술이 필요가 없죠. 아, 슬프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어디 뭐 경조사가 생기고 오늘 생일 맞은 친구가 있어요. 카톡으로 다 하잖아. 뭘 심지어 그죠 이체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은행은 대출 받으러 가는 곳이지. 은행 창구 가서 우리 저기 캐시 로비 이런 데 가서 줄 서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창구 가서 그쵸. 번호 뽑고 대기해서 일한 적 있으세요? 1층에서 은행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2층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게 은행이. 왜냐하면 대출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요. 대출 받는 사람은 2층이라도 올라가지. 그렇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시죠. 그렇죠.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파괴적 혁신이라는 게 불어닥치는 AI와 자동화, 전동화 뭐 등등 로봇, 다 좋아요. 등등. 로봇 뭐 등등 다 좋아요. 이전에 일하던 방식이 별로 통용이 안 되는 직장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과 자동차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내연 기관이니까. 이제는 근데 이제 내연 기관은 안 만든다며. 안 만들니까. 그럼 내연 기관 만드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제 빠져준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공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 저희 얼마 전에 저 포항 내려갔다 왔는데 네. 기계과를 아무도 지원 안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화기 했는데 전자화공까지는 다 되지만 기계과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지는 게 그럼 뭐 좀 죄송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입결이 낮은 대학이라도 전화기는 다 취직한다라는 게 최고의 그 취직 잘 되는 과였다라면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왜 그런가? 예, 바로 문과의 경영학과 몰락과 똑같은 거죠. 우리 다 은행에서 만났던 사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KB은행, 여기는 IBK에 계셨잖아요. 우리 다 은행에서 이렇게 이 친분을 도모할 때 그때 1년에 몇백 명, 몇천 명씩 뽑았거든요. 한 기수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뽑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못 들어봤죠. 예. 왜 그런가? 은행이 그렇게 쌓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컴공과 분들을 뽑지 경영학과가 몇 분 뽑겠냐 이거죠. 문과 직종들 중에 가장 좋은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그리고 몇천 명씩 뽑았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기도 쉬웠는데 좀 뭐 대학 다닐 때 그득그득 입사 원서가 저기 과 사무실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들이 있었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8년 개띠들 고액연봉자 연봉 1억 이상 받는 분들이 다 착착착착 은퇴를 하거나 명퇴를 한 중에 새로 뽑는 직원들은 많이 안 뽑고. 네, 많이 안 뽑으면서 전부 IT 인력들 위주로 뽑잖아요. 그쪽 전공자 위주로 뽑고 그분들의 생산성이 나간 분보다 낮아요? 그렇죠. 높죠. 높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AI 혁명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그죠? 잘 쓰거나 코파일럿 이런 걸 유료 결제해서 잘 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코파일럿 아는 것만 해도 저는 50대 중에 상위 몇 %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유료 결제 엄청 하거든요. 그런 걸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나이가 들면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데 따르는 보상이 적잖아요. 내가 몇 년도 안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치. 배우기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지 뭘 또 그렇죠. 파일럿이야 그냥 엑셀 하면 되지 이런 그리고 거잖아. 58년 개띠들이 IT 혁명의 주역이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 30대일 때 IT 혁명 윈도우 95 인터넷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0대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앞으로 나 30년 더 해야 되니까 악착같이 배웠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던 90년대 초반에 그때 50대 부장님들 아무도 인터넷 배운 사람 없고 타자 배운 사람 없어요. 그냥 종이로 끄적끄적을 해서 여직원들 줬죠. 그때 홍 박사님 저기 홍 엑셀이었던 거죠. 그렇죠. 별명이. 엑셀을 잘해가지고. 그 VBA라고 하잖아요. 그 매크로를 거의 회사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짰으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만 생기면 홍준석이 불러요. 그러니까. 그다음 좀 지나고 홍대리. 어. 나중에 엑셀이 어디 갔어? 그랬죠. 엑셀이. 그러니까 그 그만큼- 효과를 봤죠, 제가. 엄청나게 증권사에서 이쁨 받았죠. 연구소에서 인터넷이랑 엑셀 딱 배워서 증권사로 스카웃돼서 거기 가가지고 인터넷 해가지고 특히 미국장 이제 시황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질 때 새벽같이 출근해서 전날 미국 시장 시황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저거든요. 그걸 지금 제가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못 써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추세를 결정짓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강도를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추세는 미국이 결정하죠. 이 모든 것들의 변화에 따르는 그걸 가능하려면 말랑말랑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안 배우면 이럴 게 많아야 되는데 58년 개띠 분들은 굉장히 정보통신혁명에 앞장서고 되게 잘하셨지만 이제는 점점 느려지는 게 보이는데 비해 젊은 세대들, 우리 MZ 세대들, MG 세대들은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잘하고 제가 회사 직원들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생산성의 나라의 생산성의 향상에 더 나아가 기업의 수익성에 누가 더 도움이 돼요? MG 세대잖아. 그럼 기업의 수익성 특히 뭐 매출은 해외에서 결정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비용은 개선된다.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판관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뭐 작년 결산이 다 안 끝난 상황이라 작년 2분기, 3분기 데이터만 이렇게 쭉 보면서 몇 년치를 살펴봤더니 상당수 기업들이 판관 비용이 작년 그렇게 매출이 안 좋았는데도 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죠. 인구 구조가 그럼 바뀌는 것을 통해서 거기 생산성도 생산성의 절대치가 좋아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투입된 노동력 대비 시간 그렇죠. 대비 리턴은 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 인구 대비로 뭐 우리가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둔화될 수 있어요. 전체 인구는 뭐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핵심 노동 연령 예를 들어서 뭐 25세에서 55세 정도의 생산성은 올라가겠죠.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58년 개띠 많죠. 돈이 많다. 그래서 진짜 부유하죠. 이분들이 은퇴하자마자 오케이 은퇴하고 막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언제까지 것들은- 살지 모르니까 저축을 많이 한다. 예, 그 소비 성향이 되게 낮아요. 그 두 번째가 산업의 역군이었는데 이분들이 정년이 돼서 은퇴하신다라는 그러면서 일자리가 생겼거든요. 20, 30대의 고용률이 지금 역대 최고다. 이것도 인상적이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때마다 생각이 났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3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집중되고 또 길게 봐도 10년 정도에 끝난다고 보는 이유는 10년 뒤에는 네. 제 아들놈들 세대가 그쵸. 노동시장에 들어오는데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노동력이 너무 귀해질 거예요. 노동력이 귀해질 거다. 지금도 고용률이 급등하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귀한 걸 정도를 넘어서서 희소할 테니 그걸 이겨내기 위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당연히 정부가 저는 이건 정말 계속 어디 가서나 하는 거지만 헝가리처럼 하자. 여성분들한테 약속받는 거예요. 40 전까지 아기를 놓겠다라는 약속을 하면 무조건 무이자로 돈을 대출해줘요. 그리고 그때까지 만약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으면 그냥 돈을 돌려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이를 놓을 때마다 탕감되고 특히 둘째, 셋째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돈을 더 줘요. 그러니까 그런 그 펀딩, 크레딧 제도들을 도입하는데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정부 1년에 그 교육 재정이 거의 1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교실에 남아돌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돈의 일부만 한 20%만 전용해도 20조인데 우리 한 해에 애기 20만 명대 태어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명당 1억씩 펀딩 줘도 그러니까 약속을 해서 애기 하나 태어나면 1억 줄게 해도
재정이 펑크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부유한 상태에서 저출산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함의 대가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기회비용이 크니까. 그걸 하면 되는 거고 10년 안에. 그러면 잠깐의 보릿고개 이후에 다시 그 10년 뒤에 또다시 노동력의 공급 증가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는 세대는 나가고 생산성 높은 세대 들어오고 거기다가 인건비 부담 떨어지면서 돈을 버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들고 뭐 할 거냐. 예, 그 혁신에 투자를 해서 자본 장비, AI, 로봇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노동력이 계속 줄어들 거라는 걸 잘 알고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들, 공장과 기업들의 운영 시스템들을,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시스템들을 10년 사이에 깔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기업들의 경쟁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걸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시효를 뭐 한 맥스는 10년인데 그 전에 또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대안이 안 받아들여지면 또 개정판을 써야 되는 거죠. 7년 뒤에 또 개정판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일단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맥스, 핵심적인 전망의 적용 대상은 3년에서 5년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이 효과가 이런 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특히 금리에서는 이미 나오는 것 같다. 그게 많이 느껴지죠.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얼마 전에 서울 같은 경우는 0.5명? 뭐 그럴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헝가리의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강원도에서 이 비슷한 정책을 펼쳤는데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의 분석 논문을 보니까 아주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요? 예, 코로나 전에 있었던 거라서 코로나 때는 당연히 출산율이 둔화됐는데 떨어지니까. 예, 근데 그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대규모 어떻게 보면 자금 집행이 있었는데 네. 그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없는 지역을 우리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맞아요. 그 지역이 강원도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도 효과가 있었어요. 40대 이하의 여성이면 1억씩 빌려주자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줘도 되죠. 뭘 빌려줘요? 우리는 헝가리보다 부자니까. 하긴 근데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남자는 안 줘요? 예? 남자는. 이게 당장 질문이 이제 남자는 안 줘요. 왜 이걸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요 제안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 결혼한 부부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여성에게 주는 거죠. 비혼 출산이 많잖아요. 비혼 출산. 네, 결혼 제가 안 하고. 이게 이제 어두운 주제로 가는데. 야, 이게 좀 네, 우리나라 한 해 낙태 건수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을 제가 이 책 쓰면서 조사해봤는데 네. 많이 보시는 분은 50만 건, 적게 보시는 분도 20만 건 이상 정도 아니냐라는 추산을 본 적이 있어요. 50만이 낙태면은 예. 지금 인구 출생이 지금 20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선택받은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인구가 출산이 70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가정이고요. 가정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정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면 네. 저출산 대책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냐면 아이를 지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미혼 여성 또는 기혼 여성들한테 결혼했냐 안 했냐를 물으면 안 되고요. 아이를 지을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드려야죠. 왜 지으려고 하겠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경제적 이유 아니겠어요? 누가 자기 생명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지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적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저만큼 한 사람이 잘 없잖아요. 7년 전에도 이 책을 이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썼고 이번에 확장판을 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네. 꾸준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일종의 그 계급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상류 계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혼이 앞으로 엄청 늘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고 또 결혼 제도는 현대 사회와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결혼한 부부에게 뭐 신혼부부 특공 같은 이런 아주 전근대적이고 뒤떨어지고 인습적인 제도들은 빨리 폐지하시고 그냥 아이 가진 집에게 무조건 주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생아 특례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집중을 해야지. 자꾸 그걸 가족의 뭐 부부의 이런 소리를 하는 순간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 한민족을 멸종시키겠다라는 사람인 걸 봐야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충격적인 그런 제안일 수도 있지만
그 0.5명이라는 출산율 자체가 더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싫어한다면 이 나라가 멸망하길 바라는 사람인 거죠. 재정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유하잖아요. PPP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5만 불짜리 나라인데 1인당. 그리고 아까 생산성의 향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향상되면 5년 정도까지는 생산성의 추가적 향상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네. 기업의 여력도 많은데 이걸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기한 거죠. 그래놓고 떠들면 그거는 위선자다. 실제로 헝가리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효과를 봤다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0.1, 0.2라도 올리면 미래가 확 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누적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한 명의 낙태를 줄이면 네. 또 한 명이 나중에 시민으로 어머니한테 돈을 그렇게 들여서 그렇죠. 애를 뭐 방치하시겠어요? 키우지 않겠습니까?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돈이 1억부터 받고 시작하는데 이제 뭐 인구 얘기도 그렇고 인구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에요.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걸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까지 이제 하는 분들이 많고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박사님이 이 책에서 국민연금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보험료율 인상하는 것과 그리고 운용 성과 개선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일본이 18% 내고 있거든요. 18% 소득의 18%. 우린 9% 내거든요. 아, 덜 내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만큼 인상하면 어떻게 되나? 해보면 뭐 2080년 2배를 내야 되는데. 네, 그래도 2080년 고갈인가 그래요. 2080년. 네. 그 2055년에 고갈되는 게 20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반에 고갈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먼 미래의 고갈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략 2080년 전후에서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5년을 지연시키는 데 비해 연금료는 2배를 내야 되는데 이미 65세 된 58년 개띠가 연금료를 내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내야 돼. 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아마 30% 내겠죠. 30%? 아니 그러니까 고갈되기 전에 또 그러니까 30%를 낸다는 건 상상이 안 됩니다. 어쨌든 네. 그렇게 하는 월급 받으면 30%를 국민연금 낸다. 아, 예. 진짜 머리 아픈데요. 네. 안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 출산율에서는 답이 없죠.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건보 재정 문제도 심각할 거고.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일단 지금 빨리 개정해서 연금료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저는 연금료율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리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네. 한 3% 정도 올리잖아. 12% 정도. 그러니까 6%를 내는 거죠. 기업과 가게가 6% 내고 그러면 뭐 한 10년 연장되는데 끝이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라고 하실 때 이제 국민연금 성과를 보통 이 계산은 4.5% 정도나 3.5% 정도로 계산을 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저성장 되니까 수익률도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좀 편한 있는 가정이죠. 거죠. 근데 CPPIB라고요. 캐나다 국민연금이 지난 25년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9%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요. 그 사모펀드 이런 데 투자를 엄청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60% 이상을 대체자산 투자해요. 대체 투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캐나다 자산은 5% 정도 투자해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니까 전체 자산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글로벌 시장에 분산 투자해야지 왜 캐나다에 투자하냐. 너무 심플하네요. 근데. 예, 그래서 9%를 내요.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하면 그러니까 연금 본부를 저기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뉴욕으로 이전하고 아, 뉴욕에 있어요? 네, 거기 토론토에는 본사는 있는데 네. 운용력들은 다 뉴욕이랑 요하네스버그도 있고 시드니도 있고 일본 여기도 있고 일본이 아닌가 홍콩인가 아무튼 전 세계 6개 브랜치를 만들어서 유럽은 2개 거기서 다 운용의 그 핵심 결정을 핵심을 해요. 하고. 왜냐하면 대체 자산 투자를 하려면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렇지. 대체 자산 투자의 특성이 뭐냐면 프라이빗하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름. 예, 퍼블릭이 아니에요. 대중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개별 건 바이 건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투자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연금 부르자, 국민연금 부르자 이렇게 해서 하지. 시장 전체 오파를 안 넣거든요. 절대 안 넣거든요. 그럼 이걸 하려면 최소 근속 연수가 15년 정도 보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심부름 5년, 리포트 5년, 그리고 실사 듀 딜라이전스 5년 이렇게 정도는 해서 망한 것도 안 보고 이번에 뭐 미국의 상업용 맞아. 오피스 이런 거 망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면서 15년 정도 운영을 해야 이제 간신히 좀 뭔가가 보이는 업계인데 15년 된 사람이
국민연금에서 일하겠어요? 여기까지만. 그렇죠. 그 다른 데 가면 그렇지.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가장 퇴사율이 높은 부서가 대체투자실이죠. 해외로 나가는 국내 거지. 대체, 경험을 쌓고. 국내 대체, 해외 대체 뭐 다 마찬가지고.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운용 성과 개선인데 그렇죠. 그러면 운용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운용을 잘하는 곳을 만들려면 사실 그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잡아놓으려면 뉴욕으로 보내야 된다.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뉴욕 뱅커들의 인센티브를 같이 줘야죠. 그래 그 정도를 줘야 왜냐하면 이 이게 사람들이 성과가 나는 거지. 연금 수익률 1%만 올려도 지금 1,000조니까. 그러니까. 예, 10조를. 1% 올리면 10조예요. 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200만 불, 100만 불을 아까워하면 크린스만 같은 사람한테는 몇백만 불 주면서 아저씨 왜 갑자기 크린스만보다 국민연금 운용력이 100배, 1000배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축구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죠. 그 세 개는 비슷해요, 몸값이. 맞아요. 세계 탑레벨 사모펀드, 대체자산 투자, 부동산 펀드, 헤지 펀드, 인프라 펀드의 세계에서의 탑레벨 운용력들과 클린스만급의 감독님의 몸값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는 어쩌면 더 클 수도 더 클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대통령 연봉이 얼마인데 네가 그걸 더 달라 그래? 그래.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중국 얘기만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중국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 책에서 얘기해 주신 게 인구 대역전이라는 책을 얘기하시면서 중국의 노령화가 인플레를 만든다는 주장이 있었다. 근데 사실은 거꾸로 아니냐 이 주장을 해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든 우리든 노령화가 시작되면 내수가 줄지 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산성이 낮은 사람이 퇴사하고 생산성이 높은 인재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생산 캐파가 줄어요? 물건의 공급이 늘어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는데 공급은 늘잖아요. 맞아. 거기다 AI 혁명이 터질 줄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예상 못하고 책을 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 AI 혁명까지 지금 로봇 혁명까지 시작됐는데 경제 전체 수요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기미가 없는데 비해서 경제 전체 생산성 캐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는 계속 되잖아요. 제조 2025 1년 남았지만 포기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계속 맞아, 하잖아요. 뭐든 하잖아요. 맞아. 화웨이가 스마트폰 포기 안 하잖아요. SMIC가 파운드리 포기 안 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걔들은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을 누가 사줄 건데? 라는 질문을 저는 그분 저자들이 눈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인구가 앞으로 노령화되면서 인건비 올라가서 인플레 발생해라는 게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인가. 인건비가 오히려 줄지 왜 올라가냐 이거죠. 퇴사한 사람들의 인건비가 높은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동아시아의 호봉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호봉 구조를. 우리는 입사한 분보다 나이 많은 분이 대체로 연봉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호봉이잖아. 한 호봉 올라갈 때마다 연봉 올라가는 나라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국 그 인구 대역전 책을 읽어보면 아시아의 호봉제에 대한 한마디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틀렸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지금 디플레예요. 엄청난 심각한 디플레죠. 특히 이번에 돼지 사이클, 피그 사이클이라고 저희 부르는 돼지고기 가격이 대폭락하면서 지금 식료품 물가가 폭락 중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공급 과잉이잖아요. 사람들의 수요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면서 설비를 증설해 놨는데 왜냐하면 리오프닝 되면 돼지고기 소비가 늘 줄 알고 홍샤오육이 많이 팔릴 줄 알고 우리는 탕수육이지만 그냥 홍샤오육이잖아요. 그게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경기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돼 있으니까 저는 그게 그냥 돼지 지금 도살 중이죠. 도살하니까 더 고기값이 더 싸지는. 근데 이제 중국은요, 이게 저축률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건 부동산 버블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9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부동산 버블이 심했던 해는 9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을 OECD에서 측정해 주잖아요. 정부 통계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소득 대비 실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가장 비쌌던 시기는 1992년이에요. 그때 금리는 또 10몇 %.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저축률이 제일 높잖아요. 그때가.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하는 거죠. 집을 사기 위해 저 집값이 토끼처럼 뛰는 걸 보면서 주택을 집을 사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라는 그런
확신 우리가 외환위기로를 맞았지만 그거 속에서 절망적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일본의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그 기대가 바뀝니까? 규제만 풀리면 살아로 들어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희망, 기대 그리고 주식은 투자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 58년 개띠처럼 똑같죠. 주식은 변동성이지 추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우리 MZ세대랑 달라요. 58년 개띠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길 수 없는 경주를 하는 거죠. 패배가 확정된 경주를 하고 있죠. 토끼처럼 뛰는 집값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북이처럼 저축하는 금리 1%인데도 저축하고 있죠. 그렇게 저축률이 높고 소비는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디플레고 노령화에다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정말 도시 일자리 건설 경기 나쁘니까 도시 일자리 없어져서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저축하고. 그런 지금 악순환의 고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시면 박사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이제 제 생각에는 소유권에 대한 그죠? 공동부유 정책이죠. 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님이 그러니까 일본에 계신가요? 아무튼 뭐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경영권 다 잃고 쫓겨나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합니까? 아니 일단 내게 아닌데 좀 정부가 와서 야 내놔 그럼 내놔야 되는. 우리도 그게 약한 그 주주권이 하는 거잖아요. 주주 경시 경영의 나라니까. 우리도 주식시장이 사실 저평가된 이유가 그건데 중국은 그게 너무 심하니까 네. 그럼 주식은 안 되잖아요. 물론 반등은 나오겠죠. 그래서 올해 저는 뭐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이지만 추세적으로 이 나라는 주식은 안 되는 나라라고 보잖아요, 다들. 네. 그러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금금리 1%, 부동산밖에 없는 거예요. 어딘가에 내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부자는 달러 사러 이제 해외로 자본 도피. 뭐. 해외 자본 도피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들이 있는 곳이 저라도 중국이라는 생각도 그럴 것 들어요. 같은데요. 아니 마윈 회장 그 꼴 나는 거 보면 디디 추싱 상장했다가 그거 폐지당하고 뭐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부자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본들 적어도 기업의 가치를 올려본들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나라 거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줄을 서야 될지 그 줄도 좀 잘못 서면 뭐 보시라이한테 줄 서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하냐고요. 리커창한테 줄 섰으면 이번에 돌연사 하는 거 맞잖아요. 이 불확실성을 뚫고 거기다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장기 투자를 한다? 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계속 갈 건지 뭐라도 할 건지 하겠죠. 하는데 있을까요? 뭐 재정 지출이죠 뭐. 재정 지출. 아무도 안 타는 고속철도역을 또 만들겠죠. 네. 우리나라도 뭐 만들잖아요. 사람 아무도 안 타는 고속철도역 몇 개 이야기해드릴까요? 그럴수록 생산성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인프라 투자는 그만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연구 주는데 무슨 인프라 투자를 이렇게 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쓰자? 저출산 대책에 쓰자. 우리 중국 얘기했으니까 일본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예요. 진짜 디플레이 극복한 거로 봐도 되나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디플레이 핵심이 자산 디플레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은행들이 망하고 은행이 대출을 쪼이면서 전체 유동성이 줄고 디플레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주식 가치와 부동산 가치가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 경색이 완화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인플레가 나겠죠. 일본이 디플레가 난 순서가 자산 가격 폭락에 따른 담보 가치 증발과 은행의 부실화에서 시작됐거든요. 대차제도표 불안.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다 해결됐잖아요. 해결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죠? 아니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담보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LTV를 90% 해줬는데 지금 60, 70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부실화가 될 가능성이 없으면 은행들이 계속 그렇게 회수하겠어요? 그럼 신용 경색이 완화되고 그렇죠. 돈이 풀리겠죠. 돈이 그러니까 풀리면서. 정부만 양적 완화로 M1 그러니까 정부가 지급해주는 그런 본원 통화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금과 대출이 선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그때까지 일본 중앙은행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왜? 네.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이 정부도 아베노믹스 하는 정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행 총재님도 아베노믹스 하라고 뽑은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이 정책을 지금 인플레가 안 나는데 가장 인플레의 핵심은 뭐예요? 실질임금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임금이 인상돼야 인플레가 나는 거잖아요. 실질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데 왜 여기서 아베노믹스를 중단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다음 달 시장이 오르냐 빠지냐에 대해서 예상할 능력도 없고 예측할 생각도 없어요. 네.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실질금리들이 그 인플레를 감안한 이자율이 떨어지는 환경이 올 때 자산시장이 그렇게 계속 나쁘지는 않지 않겠나. 일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이제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가지고 오셔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인구 변화. 근데 미국은 못 여쭤봤네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 한국에 있는 출산율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58년 개띠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부분들은 와,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조금 저희가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은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신다면. 뭐 두 부류죠. 뭐. 첫 번째 부류는 당연히 정책하시는 분들. 정책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책하시는 분들. 두 번째가 이게 총선 전에 나온 게 이유도 이런 거죠. 아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요. 그렇죠. 국가 정책에 이제 4년을 또 바꿀 분들이 맞아요. 선량이 이번에 나오시니까 그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출산율 0.5, 0.6 이러면서 막 또 비관론자들이 득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어요. 그러나 낙관주의자 또는 이런 실용주의자들은 불을 얻습니다. 그래서 재테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인사이트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